이제 갈수록 조금 빨리 나갑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지금 40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답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드릴 테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려면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1번이 답인데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죠. 이게 2달 전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2달 전까지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했는데 1번이 답인데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 없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2달 전까지 둘 다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러면 또 2년 더 살 수 있고, 그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또 주인이 말 안 하면 또 자동적으로 2년 계속 연장됩니다. 근데 2년 연장돼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그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주인이 반드시 먼저 말해야 돼요. 올려주고 5% 올려주고 살 거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아니면 나갈 거냐, 안 그럴 거면 나갈 거냐 묻지 말고 안 그럴 거면 나가라, 5% 올려주고 더 살든지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건은 무조건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행사 안 했으면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번은. 그러니까 반드시 주인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세입자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 8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기출문제 보면 이게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꽤 어려워요.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22년 8월 26일, 오늘 8월 26일이에요? 일부러 오늘 날짜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문제 만드는 것도 잔머리 굴려야 돼요. 엄청 피곤해요. 문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만큼 저도 노력해야 돼요. 계속 전 토요일 일요일도 저도 계속 공부해요. 가만 안 있고 일요일 토요일도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겠지만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갑의 중개로 병은 2022년 8월 26일 을 소유의 파주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2년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 이사하는 날 지금 전입신고도 했네요. 임대차 확정일자도 받고요. 다 같은 날 한 거죠. 지금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았다. 같은 날 다 했다는 얘기죠.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뭘 소명해야 돼요? 이게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소명해야 되겠죠? 소명하고 입증하고는 좀 달라요. 입증은 증거를 대야 되고 소명은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요. 소명, 계약적 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고요. 꼭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명이라는 거는 증거는, 입증이라는 거는 반드시 증거를 대야 되고요.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을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신청과 관련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 유지하지 못한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다 유지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그냥 이사 갈 때도 등기해놓고 이사 가면 계속 유지되죠.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반드시 등기해놓고 가야 된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력 상실됩니다. 우선 면제 효력도 없습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죠? 등기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임차권이 있다고 등기된 집에 또 새로 재입신고를 하면 방 한 칸에 두 사람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이 기출문제인데 위에 막 그 날짜 같은 거 별 필요도 없는 거
적어놨네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8월 26일이든 27일이든 그 별로 의미도 없는데 지금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어쨌든 뭐 갑이 어쩌고 날짜 나오고 뭐 갑을병 이렇게 나오면 문제 자체가 짜증나죠. 읽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기출문제 이렇게 짜증나라고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5번이 답이고 10번도 이렇게 기출문제 뱉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기출문제는 사례 중심으로.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기출문제가 더 어렵잖아요. 지금 사례 중심으로.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었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였다. 병이 매도인. 병이 매도인이죠. 누가 매수했어요? 갑이. 그 다음에 A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 병이 매도인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유효하죠. 현실적으로 99%는 선의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파는데 매수인이 젊은 여자분이 돈을 10억 가져왔다고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지는 못했을 텐데 빨리 부르라, 이런 말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버리면 아저씨 재수없어 계약 안 할 거예요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만약 제3자는 보통 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이네요.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입니다. 악이라도 유효하고, 요거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다면 무효죠. 등기.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 A와 갑 사이 명신탁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다. 맞아요. 명신탁은 무효입니다. 단 이 명신탁이 유효한 것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유효하죠. 그래서 시험에 보통 친구 간에 또는 회사 직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병이다. 병이 아니고 갑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잖아요. 선이잖아요. 등기할 때 비로소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고 파헤치면 피곤해요. 알면 악이고 법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죠. 모르는 게 좋다고요. 때로는. 2번이 답입니다. 3번 A는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동산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들이 하는 말은 좀 어렵게 일반인들 모르게 용어를 많이 써요. 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다 알아버리면 직접 소송해버리면 변호사 돈 못 벌죠. 그 용어 자체가 어렵게 해놨어요. 일부러. 자, 그래서 3번 청구할 수 없고요.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민법에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명의신탁. 민법에 나오는 것도 계약명의신탁 아니면 등기명의신탁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거의 80%는.
민법하고 똑같다. 이 10번 유형은 민법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2번이 답입니다. 1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13번 동그라미 2번 뒤에 3번이 답인데요.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됩니다. 실입주 여부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증빙 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 자료 제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증빙 자료 제출 안 한다고요. 거래 지역과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신고해야 되는데 증빙 자료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고요. 증빙 자료 X 하라고. 증빙 자료는 어디만 한다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그 서울에 이게 서울이 전부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이게 잔금 치를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제출해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하고 나면 30일 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딘 무슨 돈을 할 건지 증빙 자료 제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답 3번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뒤에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 자료가 아니고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법인은. 근데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이나 증빙 자료는 국가 등이 계약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다.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11번의 답 3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해요. 증빙자료는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3번이 답입니다. 12번은 답이 4번인데요.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기출문제 이대로 출제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기출문제 응용입니다. 작년에 이게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해서 모두 정답을 했던 거죠.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형도라고요. 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지형도면 이게 달라요. 조금씩.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요. 평면도.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건 높낮이가 나타나는 게 지형도입니다. 지형도면은 이 지형도에다가 또 도시계획까지 다 적어 놓는 걸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공법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도시계획 위반 결정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죠.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이런 거는 법조문에 찾아봐야 돼. 법조문에 교과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서에도 지적도라는 말은 작년에 기출문제에 4번 이게 물론 작년에 기출문제는 축척인데 축적해가지고 다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있죠. 답 2번입니다. 2번.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용 승인, 사용 검사죠. 사용 승인, 사용 검사. 건축법하고 주택법 차이인데 건축법은 29호, 29세대까지 건축법을 적용하고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하죠.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완료하고 나면 뭐해요? 사용 승인 받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 완료하고 나면 사용 검사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둘 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법마다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허가 받고도 건물 바로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1년 있다 지을 수도 있고 허가는 받아놓고
그래서 허가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이게 뭡니까? 준공검사죠. 기타법에서는 준공이라는 말을 써요. 기타법에서는 준공,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같은 말이에요. 단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쓴다고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건축연한 지금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건물이면 전부 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새 건물을. 요즘은 새 건물도 뭐 어떤 경우 지금 강남의 프루지오 아파트도 보니까 막 페인트 막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벌레가 막 생기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루지오면 완전 5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는데 네오 프루지오는 제가 건설사 그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선호도 검사를 해보니까 1위가 삼성 레미안이더라고요. 최고 살고 싶은 아파트 어디냐 물으니까 2번이 힐스테이트고 3번이 프루지오인 것 같던데요. 프루지오 뭐 3번이 그 다음에 뭐 포스코, 더샵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롯데캐슬 뭐 이런 거 하여튼 5대 건설사 10대 건설사만 들어가도 좋죠.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게 조금 뭐 이게 뭐 이딴 문제가 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 공법을 공부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건축 허가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이제 공사 다 끝내고 입주해서 이게 입주된 몇 년 된 아파트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답 2번입니다. 2번. 총사방 개개 입주간인데 대가리만 암기했더니 사자가 무슨 산지 네가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까지도 알아야 돼요. 자, 14번입니다. 14번. 14번. 손해배상 하는 게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까? 낮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 셋 중에 큰 금액.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리고 기존 임차인하고 기존 임차인 내보내고 새 임차인 받으면서 그 차액 차이나는 환산 월차임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이죠. 자, 그래서 1억에 25만 원 2년 계약했는데 니은 계약 2개월 전에 의리 갱신 요구를 하였다. 근데 디귿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2억에 50만 원 세를 놨다. 갱신거절 5개월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갱신거절 당시 기준금리는 1%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지금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지금 2.5%입니다. 기준금리. 근데 2.5%라고 하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계산기 없으면. 그래서 1%라고 했어요. 기준금리는 일단 가정했다고 했잖아요. 1%로. 기준금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죠. 몇 %인지는. 지금 현재는 2.5%입니다. 지금 현재는. 을의 손해 입은 액은 800만 원이다. 합의 없었다. 합의 있었으면 합의된 금액 줘야 돼요. 그래 미리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의해도 됩니다. 만약 2년 살고 계약갱신 요구 거부해가지고 내보낼 때는 3천만 원 주기로 합의했으면 3천만 원 줘야 되죠. 합의 없으면 셋 중에서 높은 금액이라고요. 자, 그러면 셋 중에서 높은 금액인데 셋 중에서 높은 금액 지금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억 월세가 25만 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그 이 3개월간 환산월차임인데 환산월차임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려면 기준금리 더하기 2%죠.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월차임 전환율이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그냥 1%로 가정한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그럼 3%잖아요. 1억을 3%로 하면 얼마예요? 1억 3%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제가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면 25만 원. 기존에 있는 월세 25만 원 합하면 환산월 차임은 50만 원. 환산월 차임은 50만 원입니다. 그 이 3개월분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일단 3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다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얼마에 받았어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2억이죠.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2억, 월세는 50만 원. 그러면 환산월 차임은 얼마예요, 이게? 환산월 차임은 2억을 월세로 돌리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아까 1억을 돌리면 25만 원이라 했으니까 2억이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환산월 차임은 100만 원이죠? 2억을 월세로 돌리면 50만 원, 월세 50만 원이니까 합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환산월 차임. 그러면 차이 나는 거, 옛날에 환산월 차임 얼마였어요? 50만 원인데 환산월 차임 100만 원이니까 차이 나는 환산월 차임 50만 원 곱하기 2년분 하면 50만 원 곱하기 24 하면 1200만 원 아니에요? 1200. 5번이 답이라고. 5번. 이 중에서 세 개 중에 높은 금액이니까 실제 손해이백 은액은 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뭐 학개론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계산하는 거.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좀 언니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원래 강사들보다 같은 수험생들이 더 설명 잘해요. 이해하기 쉽게. 답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고요. 미염, 맨 마지막 미염. 이게 뭡니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 형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기억부터 리얼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거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 4번입니다. 4번. 미염,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틀린 것은 답 4번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인데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나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죠. 5년.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일단은 요거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좀 시간 남으면 다른 과목 해야 돼. 꼭 엉뚱한 거 하는 공인중개사법 듣는 날은 공법하고 앉았고 공법 듣는 날은 민법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일단 그날 들은 과목을 일단은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 하라고 자꾸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또 민법 들을 때는 또 등기법 어렵다고 등기법 들고 앉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등기법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세법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또 세법 보고 있고 부안해동 하지 말라고 남 따라서 장애 가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할 일을 딱 루틴을 정해야 돼. 내가 오늘 뭐 하겠다 계획표를 좀 짜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안 짜면 되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날 그날 그 과목 하고 부족한 과목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따로 계획 짜려면 또 계획 짜는데 한 며칠 일주일 걸려요. 계획 짜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대로 일단 하고 남는 시간에 부족한 과목 하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17번 요거 뭐 순수하게 제가 만든 건데요. 만든 문제인데 17번 아마 시중에는 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17번은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문제인데 중개나 중개행위 이게 뭐냐면 중개라는 거는 법조문에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중개는. 근데 중개행위는 용어 정의가 없어요. 그럼 중개행위는 왜 중개행위를 분류하냐면 손해배상 때문에 중개행위와 관련된 사고만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준다고요. 중개행위 아니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분류해요. 이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금, 중도금,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도 그건 중개행위니까 사장이 책임져야 돼. 보험금 줘야 돼요. 판례가 중개행위입니다. 그거는. 자 이제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니은 기억 이게 중개행위냐? 이게 뭐냐면 기억은 옛날에는 계약 승리까지만 중개업무로 보고 계약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난 거는 개업공개사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가 이것도 중개행위다. 중개행위니까 결국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고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뭐냐면 요 1번 기억 판례는 뭐냐 하면
세입자가 아우 이 지금 보증금 지금 이 깡통 전세 역전세 샀는데 이게 잘못하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다 받아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사 가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려가지고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 떼버렸어 다.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은행 대출 받아버리면 은행 융자는 그날 저당권 효력은 생기는데 건저당은 이거 대항력은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이유가 은행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그래가 보증금 다 떼있어요. 개업공개사한테 그걸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행위니까 해줘야 된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뭐 확실하게 무조건 보증금 받아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비교적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한 거는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손님한테 그 녹음 딱 해버려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돼요. 확실한 말은 가급적 내가 책임질 말은 확실하게는 하지 말라고요. 뭐 가압류 예를 들면 그런 개업공개사 있어 막 안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 받으려는 생각 중개보수 받을 생각에 가압류 내가 말소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게 내 맘대로 가압류가 말소됐냐고요. 자기들끼리 합의 안 되고 싸우면 말소 안 될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그거 나왔더라고. 빌라 막 그 빌라 주인하고 그 옆에 땅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목장 만들어가지고 막 소 갖다 내놨더라고. 빌라 옆에다가 냄새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뭐예요? 협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현실은. 자, 어쨌든 기억은 그래서 중개행위다. 이거는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 즉 계약 성립되고 나서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보증금 다 못 받으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얘기. 중개행위로 기억 중개행위입니다. 다 판례에 있는 것만 했고요.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없습니다.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거는 중개행위도 아니고 중개도 아니다. 판례가. 그래서 요거는 손해배상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판례가. 이거는 뭐냐면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업을 하는데 사무소 차려가지고 중개업하고 있어요. 손님이 와서 저 방 구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건물주니까 내 방을 들어와라 하고 보증금 받았어요. 계약금. 근데 실제로는 집도 팔아먹고 지금은 건물주도 아니었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떼이니까 보험금 달라고 공제금 달라고 협회에다가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 판사가 한 이야기는 그러면 보험회사 다 망한다. 사기친 것까지 다 배상해주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통념상 중개로 볼 수, 중개라는 건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자기가 계약 당사자를 직접 참여한 거는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사고도 아니다. 보험금 안 줘도 된다. 그럼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니까 그거는 사기죄로 고소하든지 해가지고 형사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가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사기치는 것까지 다 보험금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판례는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니어는 중개행위 아니다. 디귿도 임대 관리 대행하는 것은 중개도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다. 관리 대행하면 저도 관리 대행하고 한 20만 원 받아봤거든요. 원룸 다가구 주택. 관리 대행하는 것은 중개도 아니고 중개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적용받는 게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돼요. 관리 대행하고는 0.9%밖에 못 받는 게 아니라 10% 받아도 돼요. 관리 대행. 예를 들면 월세 들어오는 거 10% 먹어도 된다고요. 약속만 하면. 중개면 중개보수를 적용받으니까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또 중개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 대행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그건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에요. 중개행위만 보험금 지급하지 관리 대행, 분양 대행도 중개 아니잖아요. 중개업도 아니고 중개행위도 아니고 분양 대행하다가 사고 나도 그는 보험금 못 받아요. 예, 디귿 중개행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 개업공개사가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하에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래서 중개보수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업공개사들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은행 융자 알선하면 0.3% 정도 커미션을 받아 먹어요. 그걸 받아 먹어도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계속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0.3% 정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예요.
리얼 맞습니다. 저당권 설정 알선한 행위도 중개고 그것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요약집 8페이지 메뉴에 있네요.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 8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판례 있죠? 리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위험.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금전 채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것도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을 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싸게 파는데 그게 만약에 뭐 융자가 3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탕감해 준다. 빚이 3억 있어요. 빚 3억 중에 1억은 탕감해 줄게. 이렇게 그 대신에 커미션 내가 그 협상하는데 필요하니까 2천만 원 달라. 받아 먹어도 상관없다고요. 중개면 중개보수니까 못 받아 먹잖아요. 그 금전 채권 돈 빌려주고 뭐 빚 탕감하게 해주고 이런 거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거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적용받는 게 아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업도 아니고 그러므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나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자격증 없어도 나무 돈관계 사채관계 이런 거 탕감시켜주고 수수료 받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좀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답은 2번입니다. 기억 리얼입니다. 나중에 해설 보시고 한번 판례에 사건 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그 사건 번호를 열람하면 판결문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판결문을 전부 다 한번 읽어보고 이러면 그 상황이 이해된다고 어떤 케이스인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이것도 옛날에 기출문제 출제됐었습니다. 답 2번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 언젠지, 전입신고한 날 언젠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알 필요 없어요. 답이 2번인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꼭 주의해야 될 게 세입자라면 주인이 직접 살게 우리 부모님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저도 그런 거 많더라고. 현업에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럼 아들 이름 뭔데요? 언제부터 살 건데요? 말로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라고요. 그럼 너한테 내가 뭐 그런까지 보고하게 돼 있냐 이러면 손해배상 하려고요. 만약에 산다 해놓고 안 살면 그럼 안 가르쳐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사갈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로 그냥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라고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뭐 법원에는 무조건 증거. 우리나라 판사는 진실을 판결한 사람 아닙니다. 진실 아닌 판결하는 게 수두룩 제가 볼 때는 30%는 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보는데 판사는 오로지 증거만을 볼 뿐이에요. 증거만 보니까 그 벌거벗은 한국사 제가 잘 보는데 그 보면 역사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반역 이런 거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고 이런 거 비일비재 했잖아요. 증거는 없으니까 뭐예요? 뭐 그냥 증인들 막 여럿이 모아가지고 저 인간이 말했다 해버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들 예를 들면 가짜 증인들 모으면. 그래서 위정죄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수집하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라고요. 그쪽에서 욕을 하더라도 같이 욕할 필요 없고 선생님,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 딱딱 할 말만 하면 돼요. 문자로. 그럼 주고받으면 나중에 통신사에 가니까 다 떼주더라고. 그 어떤 문자 주고받았는 거 떼달라면 다 떼줘요. 그 문자 보여주면서. 그럼 그거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근데 말로 한 거 제출하려고 하면 음성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문서로 된 걸. 녹취록도 만들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으라고요. 말로 싸울 필요. 말로 하면 흥분해가 싸우잖아. 또 상대방이 막 반말하고 이러면 왜 반말하는데 이러다 보면 싸우면 되죠. 자, 18번에 2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요청할 수 있어요. 왜? 거래 당사자도 소송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임대차 계약서 분실하고 없어. 주민등록번호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 그 요청해가지고 이름 뭔지 주민등록번호 뭔지 요청할 수 있어요. 물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요청할 수 있어요. 뒷자리는 안 되고 생년월일만.
거래 당사자의 경우는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틀린 것인데 답 4번입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럼 4번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제가 요거는 표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그리고 모니터링 절차 그림 표 프린트 내드린 적 있어요. 그림. 답 3번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면 빨리 관련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고센터에 통보하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옳은 것. (20번) 옳은 것. 이 가장 어려운 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몇 개인가 이런 것보다는 기억, 니은 이렇게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좀 더 어렵게 연습하라고 그냥 몇 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옳은 것은. 그 기억은 틀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요약집, 우리 교과서, 기본서, 방문각 기본서에도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기본서도 지금 제가 고치라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예, 요약집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 기본서도 고쳐야 됩니다.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요약집을 계략적 사항은 요약집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된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X입니다. 요거는 조금 요렇게 하면 요거 기억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가 빠져도 맞는지 틀리는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실제 시험은 아마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그냥 취지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기억은 어쨌든 제 취지는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개정됐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과서의 기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서에, 방문각 기본서에. 우리 기본서도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요약집 19페이지 5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요거는 등록관청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표시광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합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요약집에 한번 찾아보면은 업무정지 83페이지 있네요. 요약집 83페이지. 83페이지에 거기 위에 일반 기준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 기준에 보면 있다. 찾았어요? 일반 기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조금 이런 게 조금 어렵겠네요. 요거는 뭐 몇 개인가 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기본서나 법조문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